지난 1월 벨기에 대표팀의 새 감독으로 루디 가르시아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르시아 감독 선임을 두고 벨기에 내에서 작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가르시아 감독은 2022-23 시즌 세리아 정상에 올랐던 나폴리에서 아쉬운 성적을 남긴 채 부임 5개월 만에 경질되었던 인물이거든요. 때문에 이번 벨기에 대표팀 감독으로 가르시아가 임명되자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죠. 사실 벨기에 대표팀의 위상이 지금은 낮아졌지만 매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명 황금세대로 불리면서 한때는 피파 랭킹 1위를 긴 시간 동안 유지했던 유럽의 강호였잖아요. 아자르, 김덕배, 루카쿠, 콤파니 등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말할 필요가 없고 유럽 4대 리그에서 모두 임팩트인 선수들이 한 세대에 모였기 때문에 메이저대회 트로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지만 결국 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죠. 그렇다면 벨기에 대표팀은 왜 황금세대를 데리고도 메이저대회 트로피가 하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비하인드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축구 강팀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등 다양한 나라들이 언급되겠지만 벨기에는 저들에 비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데 벨기에 대표팀이 80년도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얀 퀼레만스, 엔조 시포 등 실력인 선수들이 곧잘 등장했었고 벨기에 대표팀 역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기티 감독이 선수들을 모두 하나로 규합해 조직력 있는 탄탄한 팀으로 단숨에 바꿔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1980년 유로 대회에서 준우승, 86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진출하며 국제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90년대 들어선 이후 98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게 무승부를 헌납하고 32강 조별리그 탈락을 하게 되면서 80년대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이게 좀 문제였던 게 2년 뒤였던 2000년 유로 2000이 바로 벨기에에서 펼쳐졌었거든요. 하지만 자국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은 여전했고 2006년, 2010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모두 탈락하고 유로 역시 2004, 2008, 2012 트리플로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80년대 영광은 뒤로 한 채 벨기에는 이제 유럽 축구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야 말았는데요. 때문에 벨기에 축구협회는 이때부터 꽤나 심각성을 느끼고 축구협회를 주관으로 자국의 유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다방면에 있던 유망주들을 하나씩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유소년 프로그램을 433 전술을 기반으로 계획해서 모든 유소년들이 현대 축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술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개인기를 향상시키는 스몰사드 게임을 도입해서 팀워크와 개인 능력, 체계를 공고히 했거든요. 또 유소년 특성상 선수들의 성장 속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느리다고 유소년 시스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이 퓨처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U15 같은 연령별 대표팀 밑에 별도의 퓨처팀을 두어서 성장은 좀 느리지만 가능성인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했죠. 이 제도의 단적인 성공 예시가 바로 골키퍼 쿠르투아인데 쿠르투아는 어릴 적에 키는 좀 작았지만 퓨처팀에서 경험을 쌓은 덕에 벨기에 수문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유소년 제도가 성공해서 에당 하자르와 데브라이너 등 라이트한 축구 팬들도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아는 슈퍼스타들이 모이면서 이때부터 벨기에 황금세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클럽팀과는 다르게 이 국가대표팀에서 이 드림팀을 만들기란 무척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역대급 유망주들이 바로 한 곳에 모이게 되자 벨기에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4위의 성적을 올렸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단숨에 8강에 진출하며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승팀 프랑스에 좀 밀렸지만 끝내 3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강호들과 비견될 만한 팀이 되었죠. 심지어 2015년에는 피파 랭킹 1위까지 기록하면서 꽤나 긴 시간 1위였다고요. 하지만 벨기에가 좀 운이 없었던 게 벨기에 황금세대가 막 떠오를 때 다른 팀들도 전성기였어요.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4강에서 우승팀 프랑스를 만나 접전 끝에 0대1로 패배했고 유로 2020에서는 우승팀 이탈리아를 8강에서 만나 1대1로 패하며 우승에 실패했죠. 당연스럽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축들의 나이는 올라갔고 경기 기동력 역시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24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고요. 유로 2014에서는 16강에서 멈추며 결국 찬란했던 황금세대는 트로피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지금 축구친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에디터 공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자, 그럼 벨기에 대표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선수들인데 왜 유독 메이저 대회에서는 우승은 그렇다 치고 결승에도 한 번도 못 갔던 걸까요? 이 벨기에 대표팀 내에서 물론 다 유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에이스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당 하자르였습니다. 아자르는 벨기에 황금세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였는데 사실 그의 득점과 활용 여부에 따라 벨기에 대표팀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느낌인 거죠. 2019년 아자르가 레알로 이적한 뒤 폼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근데 레알로 이적하기 전까지 모두가 임무와 말하듯이 정말 EPL 킹이었거든요.
아자르의 대표팀 커리어 중 가장 절정의 폼을 보여줬던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 8강전에서 무려 브라질을 상대로 드리블을 10개나 성공했고 피파울 7개를 수집하는 등 대회 내내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벨기에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실버볼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자르가 1년 뒤 레알로 이적하자마자 폼이 막 떨어지고 국대에서도 못하니까 당연히 이후 대회부터는 벨기에가 자연스럽게 부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황금 세대라고 해서 모든 포지션이 다 잘했던 건 아닌 게 이 윙백과 중앙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영향을 채우는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인데 벨기에 역대 감독진의 네임밸류가 선수단에 비해서 너무나 좀 아쉬워요. 벨기에 황금 세대를 담당한 감독은 총 3명이었는데 바로 마르크 빌모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도메니코 테데스코였거든요. 그런데 이 3명 모두 전술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벨기에 황금 세대를 날려먹은 장본인이 이 감독들이랑 비아냥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빌모츠 감독은 유로 2016 당시 형편없는 전술을 선보이며 허술한 수비와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팬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다소 약팀을 평가받던 웨이즈와의 8강전에서 패배하고야 말았죠. 경질된 빌모츠 이후 새롭게 부임한 빡빡이 아저씨 마르티네스는 벨기에 황금 세대의 전성기를 맡았던 감독이었는데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선수단 구성의 한계와 이 아자르와 김덕배의 공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덕배는 다시 공미 자리가 아니라 한선 밑에 중앙 미드필더 혹은 투볼란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이 김덕배만의 공격적인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었죠. 또 이때 마땅한 풀백이 없다 보니까 이 3-4-3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 샤들리 일본전 때 극장골 넣은 것 빼고는 효과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술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 문제는 유로 2016의 주축 멤버가 유로 2020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대표팀의 주축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황금 세대로 인해 이 4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건 맞지만 적절한 세대 교체가 겸비되지 못했죠. 특히나 이 부분이 심각했던 게 최종 명단 26명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나 수비진의 경우 35세 베르통원, 33세 알더베르트가 핵심 수비수였으니까 나이는 꽤 있던지라 노련미는 있을지 몰라도 체력, 속도,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당시 모로코전에서 후반에만 2골을 내주면서 선수진의 노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또 마르티네스의 잘못된 전술적 판단으로 월드컵 당시 최악의 폼 보였던 아자르, 루카쿠, 비체를 포기하지 못하고 선발로 기용하는 악수를 두면서 폼이 좋고 매력적인 자원들을 외면했다는 문제점 역시 컸어요.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루카쿠가 빅산 스미스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벨기에는 유실 시스템이 워낙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황금 세대 말고도 유리 틸레만스나 아마도 오나나 등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전술과 선수들의 노세화로 강팀의 벽을 뚫지 못하면서 어떤 우승컵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결국 황금 세대는커녕 과대평가된 도금 세대가 아니냐는 조롱만 듣고 있습니다.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메이저 대회 결승도 못 가고 맨날 탈락만 하니까 그 팀의 팀원이라면 아우 좀 예민해졌겠죠? 근데 벨기에 대표팀은 이 부분이 정말 예민했던 것이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로 쓰는 폴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로 쓰는 왈로니 지역 사이의 갈등이 매우 상당한 국가인데요. 폴랑드르 지역은 상업 및 지식 기반 산업이 매우 번성했었지만 반면 왈로니 지역은 지역 중공업의 쇠퇴로 폴랑드르 지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등 지역 간의 언어,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이 분리 독립에 대한 요구 역시 상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자 축구 대표팀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선수들의 언어가 제일 각각이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을 뽑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언어 구사 능력이었어요. 감독은 대표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네덜란드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야 모든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빌모츠 감독의 경우 전술적인 능력은 너무나도 별로였지만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런 팀의 문제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선수들에게 오직 영어만을 쓰도록 했죠. 게다가 출신 지역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데브레나와 쿠르투아 등 이 플란데론계, 아자르와 비첼은 왈론계, 그리고 콤파니와 루카크는 아프리카계 선수들이었는데 이 세 그룹이 대표팀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기란 정말이나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옛날에 덕배랑 사귀던 여자친구 쿠르투아가 바람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두 선수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폭발은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데브레나의 한 발언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덕배가 사석에서 야 우리 우승하기 이번 너무 늙었어, 야 막말로 진짜 우승 어떻게 하냐 우리가, 라고 말한 음성이 하필 또 월드컵 치르는 도중에 유출되었었거든요. 거기에 주장인 아자르가 야 우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비수들 절대 보유하지 못했어, 야 근데 우리 수비수 애들도 이건 알고 있을걸? 라고 공개 디스하며 팀 분위기 진짜 개판이었겠죠. 자 근데 수비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맞대응해야 되잖아요. 얀베르통화는 모로코전 패배하자 야 우린 공격 상황에서 기회를 거의 못 만들었잖아, 아마 공격수의 나이가 많아서 별로였던 것 같아 라며 꽂아버렸죠.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 때문에 월드컵 기간 동안 베르통원과 아자르, 케빈 데브라이너가 서로 언쟁을 벌였고 루카쿠가 이를 중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루카쿠 정체 말리는 게 더 무섭겠다. 근데 루카쿠는 제일 금쪽일 것 같은데 의외로 잘 하나봐요. 이때 팀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경기 전 동료들과 허들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선수가 바로 데브라이너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성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을 마무리하고 아자르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다음 주장을 데브라이너가 이어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데브라이너가 빠졌을 때, 즉 주장이 공석일 경우 다음 주장 원장은 누가 착용할 건지에 대해 또 내분이 벌어졌어요. 바로 공동 부주장인 루카쿠와 쿠르투아의 의견이 충돌하고 할 만건데요. 당시 감독이었던 테데스코가 루카쿠에게 주장직을 맡기면서 테데스코와 쿠르투아의 사이가 갑작스럽게 틀어진 거죠. 이때 쿠르투아가 이 테데스코 체제에서는 야 나 대표팀 안 가 라고 선언한 거예요. 작년 9월에는 네이션스리그에서 프랑스에게 또 0대1을 패하자 분노한 주장 덕배가 아니 진짜 우리 팀에서 지금 지역화도 못하는 애들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실력이 없으면 최선이라도 다해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라며 팀 선수들을 저격한 뉘앙스를 펼쳤다고요. 아니 애초부터 똘똘 뭉쳐도 우승할까 말까인데 다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기는커녕 이게 또 고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갈등에는 감독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팀의 감독으로서 라커룸 장악하지 못했고 갈등 관리도 실패했잖아요. 이거 완전 클리스만 아니야. 갑자기 또 열분 나네. 역대급 황금세대였지만 경기 내적, 경기 외적 모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잠시나마 찬란했던 황금세대는 그렇게 저물고야 만 거죠. 네, 오늘은 어째서 벨기에 황금세대가 우승 트로피 하나도 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계속 비교를 했지만 이런 상황 우리 대표팀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대표팀 역대급 황금세대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우리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스타 플레이들이 한 세대에 등장했고 양민혁, 배준호, 어린 유망주들 유럽에서 엄청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벨기에의 경우처럼 마냥 이름값만 도금 있는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황금세대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팀 역시 우승컵이 필수겠죠. 과연 벨기에는 지난 실패를 뒤로하고 가르시아 감독 체제에서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대급 황금세대도 과연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